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9시, KBS 9시 뉴스와 경쟁 채널이 되고 싶은 송태호, 동네 의사 송태호의 닥튜버 락스토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시기 힘드신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전립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전립선이 물론 남성에게만 있지만 그 연세들이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립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립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분을 좀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이렇게 모신 선생님은 중앙대학교 비뇨기과를 이제 전공을 하시고요. 중앙대학교 나오셔서 비뇨기과를 전공하시고 지금 강북구 수유동에서 유로탑 비뇨기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가원준 원장님이십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러면 주로 이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진료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수술, 그 다음에 전립선염 환자들, 그 다음에 요로결석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 요실금,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 이제 뭐 발기부전이나 뭐 성기학, 네, 그런 거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을 제외한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그럼 혼자서 하시기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의료진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선배님이랑 같이 한 20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2명이서. 그러니까 의료진이 2분이시고. 예. 사실은 그 중앙대학교 의과 그 병원의 비뇨기과가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요로결석 쇠석술도 예, 제일 먼저 맞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남성의학도 거의 선구자시죠? 예. 중대의대가. 옛날에 김세철 교수님이 계셨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최충격파 쇠석기를 도입하셔서 결석을 치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발기부전 환자들에 있어서 주사 치료인 그 트리믹스라고 해서 발기를 유발시키는 주사제,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성기 안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어서 기계적 동작으로 발기를 유발하는 그 기계 수술도 가장 많이 하셨었죠. 최초로 하시고.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비뇨기과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중앙대학교 그 비뇨기과를 꼭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학생 때 이제 비뇨기과 실습을 딱 도는데 그때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야 비뇨기과가 내과계야 외과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그치. 예,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비뇨기과는 이제 외과 계열입니다. 외과 계열인데 그 이제 전립선에 관련된 것도 이제 내과적인 치료를 하다가 외과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을 사실은 약물이 그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 약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제가 전공이 2년 차 때쯤, 그러니까 그게 한 93년도부터 초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이 나오기 시작을 그럼 그 전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내과에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들을 쓰다 보니까 부작용은 아닌데 소변을 보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라고 해서 그렇죠. 알파 그 당시 알파 차단제라는 거를 이게 그러면 전립선 쪽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약물을 발견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약이 점점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뇨기과 의사들에게는 좀 좋지는 않은데 수술의 건수가 줄어들었죠. 예.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은 약물 복용을 하면서 수술의 위험도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이제 증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머리털 나는 그 프로스카라는 약들 그러한 것들이 그 후에 이제 나오면서 전립선 크기 자체도 줄여주면서 수술의 위험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 내시경적인 이제 수술이나 전립선이 너무 크면 이제 개복을 해갖고 전립선을 적출을 해냈는데 이제는 광학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아주 가는 내시경으로 요도를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성기를 통해서 예전에도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외부 성기. 옛날에는 그 외부 성기로 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 채널이 너무나 두껍죠. 예.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요도 협착도 많이 생기고 또한 옛날에는 이 절제는 이 기구 자체에 에너지가 약해서 출혈도 많고 수술하고 나서도 또 출혈이 너무 심해서 너무 환자도 고생하고 의료진도 고생을 하게 되고. 그래 저도 제 환자 경험을 보면 그 전립선 수술에 그 하고 나서 이게 좀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 환자들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광학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옛날만 해도 이 TV 화면으로 보고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조그만 구멍 한 1cm 정도 되는 그 안에 고기를 보고서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그 혹이 잘 나가지를 않으면서 그 부분에서 그냥 출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막 그 출혈 지혈 잡고 안에 세척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위험도가 있는 수술이었는데 최근에는 입원하지 않고 입원도 안 하반신 마취나 뭐 예전 같았으면 그냥 국소 마취로만 해서 레이저로 해서 이제 수술들을 하니까 출혈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25년 만에 지금 그 비뇨기과적으로 이제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한 건데. 근데 그 비뇨기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콩팥,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에서부터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방광, 그다음에 요도, 그다음 외부 생식기까지 이제 그거를 총망라하는데 왜 뇨기과라고 안 그러고 비뇨기과라고 그래요? 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비뇨. 그거 한자로 물어보니까 좀 갑자기 좀 그러네. 제가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요. 근데 이제 그럼 오늘의 이제 관심사인 그 전립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전립선이라고 하는 건 여자분한테는 없잖아요. 없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서 바로 그냥 요도로 빠지니까 없고. 근데 왜 남자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전립선이 있느냐? 사실은 그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는데 그럼 전립선의 기능은 무엇이냐? 젊었을 때는 전립선 안에서 아연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면역 작용을 해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전립선 액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도를 통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바로 방광으로 가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전립선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이제 방광에서 콩팥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전립선 액이라고 하는 게 요도로 분비가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것 좀 조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요게 방광이고 요게 이제 전립선이고 전립선 뒤쪽에는 이제 정액이 나오는 이제 사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한 전립선 사이사이에는 아주 작은 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립선 액들이 나오면서 항균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첫 번째로는 면역 작용.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남성들이 이제 사정을 하게 되었을 때 정액의 성분의 약 30 내지 50%를 차지를 하죠. 그래서 정낭액이 50%, 전립선액이 약 30에서 50%, 정자가 약 30%를 차지를 하는데 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액들은 정자가 운동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풀에 그거를 하고 또한 항균 작용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정자를 이렇게 보호해서 정자가 잘 난자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여성의 질속이 산도가 높아서 정자가 들어가면 이제 죽으니까 적어도 1.5cc 이상의 정액이 들어가서 거기를 중화를 시켜서 정자가 잘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전립선 그 수술을 하셔가지고 전립선이 없으신 분들은 임신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사실 우리가 전립선 수술을 하는 분들은 대개 아기 다 낳고 50대 그렇죠. 이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임신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정을 해서 정액이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임신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임신을 해야겠다 그러면 고환이나 그 부고환이라는 데서 정자를 직접 채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전립선 수술을 하면 정상적인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건 저 처음 알았어요. 요 그림을 좀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거를 좀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 만질지 몰라가지고. 이거 지금 김용태 PD가 해주기로 했는데 어디 갔어? 그럼 저 앞으로 가서 할까? 저 앞으로 가서 하지 뭐. 예. 이거 근데 지금 화면 안 화면 좀 해서 예. 네. 잠시만 요거 좀 앞으로 당겨서 봐야지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그 사이에 여기 질문 벌써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이네요. 아야 분이십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전이 되어 폐암으로 오래 소천하셨는데요. 전립선 질환에 가족력이 많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나도 전립선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그 암에 있어서는 암을 억제하는 면역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손상을 잘 받느냐 없냐에 따라서 가족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제 남성 쪽으로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40세 이후에는 반드시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알아보는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 그 다음에 초음파 소견, 그 다음에 비뇨기과 의사가 항문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 이제 요 뒷부분을 이거 좀 만져보게 당겨주세요. 만져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암이 의심이 예. 이거 좀 맞춰주세요. 암이 의심이 되면 예. 요 뒷부분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제 돌기들이 있어서 암이 의심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전립선 암에도 이제 유전자가 작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유전자가 P53이잖아요. 전립선 암도 그래요. 전립선 암도 P53. 억제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손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최근에는 이제 개원가에서 이렇게 유전자를 굉장히 이제 검사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PCR 검사하는 거는 그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쪽에 이제 그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암에 대해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손상됐느냐 안 됐느냐는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암 억제 유전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한 5년 전에는 약간 붐이 일어났었는데 과연 그게 나왔다고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그게 과연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게 좀 어려웠었고 요새는 이제 암에 확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가 전립선암 조직 검사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 마취하고 하잖아요. 마취를 거의 못 하죠. 그래서 항문에다가 이제 초음파 기계 들어가고 항문 쪽을 통해서 이제 조직 검사가 되는데 한 12개 정도 띄어내는데 감염성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통증도 심하고 또한 이 항문 쪽으로 통해서 하게 되면 전립선암이 잘 발생하는 부분에 침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봤더니 그 회음부라 그래서 여기 항문이 아닌 요쪽 뒤쪽 우리 항문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 항문 뒤쪽에 있는 부분. 여기 요 그림 좋으네. 요게 이제 전립선암의 그림인데, 잠깐만. 네, 요거 번지니까. 요게 전립선암의 그림인데 요 뒤쪽으로 해서 바늘이 들어가서 그 조직들을 채취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옛날에 비해서 한 70% 이상 암을 잘 발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하는 거,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는 거, 그것만 좀 꾸준히 하셔도 어느 정도 조기에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야님 같으신 경우에는 40대 후반이시니까 PSA 검사하시고 직장 수지 검사 해보시고 두 가지만 해보셔도 두 가지만 됩니다. 해보셔도 예. 이제 충분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를 해서 그러면 그 전립선이 남자한테만 있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쵸.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길고 그래서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고 그런데 감염의 위험이 낮고 낮지만 그 전립선이 면역 관계를 이제 훨씬 더 조절을 하고
임신할 때, 임신할 때 장자의 운동성을 좋게 해주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립선이 나이가 드는데 왜 커져요? 그게 이제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노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노화가 되면 모든 질환이 다 생기니까. 아니 근데 노화가 되면 모든 질환이 생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커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전립선의 이제 먹이가 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인데 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때가 남성 호르몬이 제일 높고 예. 40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전립선은 더 커져요.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거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 아니냐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 그래서 그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으로 네, 네. 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변환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은 적어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애들은 많아진다. 훨씬 많아지고 전립선에서 걔를 받아들이는 효율이 훨씬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전립선이 커진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남성 호르몬의 약 97%가 고환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고환을 거세를 하면 전립선 비대증은 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초창기에 이제 딸기 80님이 하치 이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 걔도 여기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치 얘기가 나왔는데 하치가 이제 남자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걔가 전립선 그쪽에 이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고 뭐 또 발정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이제 어려서 중성화 수술이라는 걸 하면서 그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금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특이하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동물은 인간하고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에 관한 실험을 할 때는 개를 가지고 해요. 오늘 정말 재밌는 거 진짜 많이 배우는 게 우리가 있는데. 비뇨기과 이제 그 교과서 처음 읽어보면 거기에 개만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전 비뇨기과 수업을 그럼 헛들었나 봐요? 난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나요? 그 교과서 아주 큰 거에서 구석탱이에 나오니까. 구석에? 네. 그렇군요. 저희 이제 내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을 전공한 내과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할 때는 주로 이제 저희는 쥐를 사용을 하거든요. 쥐를 사용을 하는데 쥐가 굉장히 조그마니까 쥐가 조그만데 거기에 이제 심장을 이제 써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개체수도 뭐 100마리, 200마리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좀 안 된 얘기긴 하지만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쥐들을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하늘나라로 보낸 다음에 그 심장을 꺼내서 조직을 채취한다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쥐 잡는 방법이 이렇게 꼬리 딱 잡고 목 딱 잡아서 이렇게 툭 당기면 돼요. 끔찍하네. 네, 그러면 이제 경추가 이렇게 툭 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냥 고통 없이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개가 그러면 그건 참. 그러니까 개 키우는 분들 보면 개가 나이 들면 소변 잘 못 봐가지고 막 고생하니까. 네. 동물병원 가서 그 넬라톤이라고 해서 소변줄 꽂고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 하치는 어쨌든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안 생기는 걸로 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이렇게 커지면 그 커지는 데에 따라서 증상이 비례하나요?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그 소변 나오는 데를 이렇게 요거 이제 기구를 보면 당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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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앞으로 안에 이제 혹이 자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소변 보기가 가늘어지고 약하고 그다음에 또 소변을 보고 나서 이제 뭐 소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처음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좀 이제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크다고 더 심하고 작다고 덜한 게 아니라 형태, 그다음에 혹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더 증상을 나타내는데 더 큰 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꼭 크다고 문제가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이제 그 척도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전립선 크기가 한 40ml 이상. 근데 아, 정상이 몇 밀리리터? 정상이 서양 사람 기준으로 약 한 20ml 정도. 아,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 사람은 그보다 좀 작고 우리가 외래에서 보면 제가 봐서는 한 15에서 한 18ml 그 정도인 것 정도가? 같고 또 크다 하더라도 전립선 초음파상에서 안에 이 혹이, 그러니까 선종이라 그래서 그 혹이 보이지 않으면 증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 정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죠. 아, 요것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호두 크기니까. 이게 호두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치. 요건 전립선 비대증이 더 심해졌을 때. 아, 이건 심해졌을 때. 그치. 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이게 커졌다고 그래서 꼭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어. 그러니까 환자분의 증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적어도 한 50에서 100cc 이상 남았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권하죠. 왜 그러면 잔뇨가 남게 되면 세균 감염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콩팥까지 망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잔뇨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방광이 다 망가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환자분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요거는 보인다. 네. 자. 아이고, 딸기 80님 감사합니다. 2,000원. 네. 요게 이제 잘 안 보인다. 이게 쉽지가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맞춰볼게. 이게 지금 우리가 반사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괜찮아요. 요게 이제 혹으로 막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수술을 안 해가지고 밑에 보이는 이게 방광이 원래 우리 입안처럼 매끈해야 되는데 방광이 막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립선 안에 이제 수술할 때 안쪽에서 돌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들이고. 돌들이요? 예, 전립선 결석이라 그래서. 전립선에도 돌이 생겨요? 예, 우리가 치아에 치석 끼듯이 전립선 안에 이제 돌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돌들이 또 너무 많으면 그 주변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부종이 생겨서 비대증이 없다 하더라도 자극 증상도 있고 소변 보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전립선 통증이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왔을 때 막 그 항문하고 음낭 사이가 막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들,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립선이 이제 비대가 되잖아요. 그럼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전립선 암의 발생률이 같이 이렇게 정비례로 올라가나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으니까 전립선 암의 가능성은 이제 없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각각 별개입니다. 암과 비대증은. 그러니까 암하고 비대증은 완전히 별개고. 예. 근데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암 표식자인 PSA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PSA 수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전립선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혈관으로 만약에 걔들이 노출이 많이 되면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그 혈관으로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립선이 너무 컸을 때 공장이 너무 크니까 수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크다고 해서 항상 높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립선 암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주변 조직으로 퍼지면서 혈관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높게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우리가 만성 전립선염이나 급성 전립선염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막 부종이 생기고 막 염증이 생기면 혈관도 같이 부으면서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연령인데 전립선암 수치가 너무 올라갔을 경우에 초기에는 암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약 3주 정도 항생제를 복용을 한 후에 다시 검사.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방광기가 한 3주 정도 되니까 떨어지면 암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암 표식자 검사라는 걸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암 표식자는 그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라고 간암, 그다음 CA라고 그래서 이제 대장암, 그다음에 CA19-9라고 그래서 췌장암, 그다음에 남성분 같은 경우에 이제 PSA
그래서. 근데 그 CEA하고 알파 팩터 프로테인이 우린 고환암에서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암들 중에서는 사실은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나 CEA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닦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정확도 정도가 한 60-70%밖에 안 되는 검사예요. 근데 일종의 스크리닝 테스트를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젊은 사람이 그걸 했는데 PSA가 막 30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갈 원장님하고 이 방송을 했으면 안 놀랬을 텐데, 그냥 비뇨기과 가서 염증 검사 해보십시오 이랬을 텐데, 이거 너무 높으니까 빨리 비뇨기과를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환자분들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염증이었다. 근데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네. 그렇게 보내시는 게 이제 정석이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40세 이상인 분들인데 그 PSA 수치가 항상 높게 유지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되는 10 건가요? 이상으로. 10 이상. 그러면 우리가 전립선 4를 우리가 요즘 뭐 타이트하게 해서 뭐 3, 2까지도 보지만 네. 보통 4를 넘어가면 암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10을 넘어가면 암이 있는 경우에 전이가 되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암세포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일단 1년 동안 또 끌고 나가요. 근데 다시 또 혈액 검사를 하면 또 높게 나와. 그러면 비뇨기과 의사로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의사는 또 얘기 안 할 수 없고 검사하면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한번 뭐 10년,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 그래도 전립선암 발병률은 좀 높더라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조직 검사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맹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 지도를 그려서 12군데 정도, 그래도 이제 전립선암이 잘 발견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도 거기를 이제 벗어나면 이제 놓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립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전립선 암이 있다라고 의심을 되는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찌른 데가 아니고 그 옆에가 딱 있으면 그쵸.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주변으로 퍼질 때니까 그때 되면 나오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PSA가 얼마 이상이면 일단 우리가 이제 PSA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남성분들은 거의 PSA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PSA 검사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빨리 비뇨기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보다 조금만 높으면 가야 돼요. 네, 일단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 40대 미만, 요새는 막 20대에도 건강검진을 하면서 PSA를 하니까 난 그건 정말 필요 없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러면 모르고 그냥 지내도 되는데 만약에 높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완전 막 그 뭐라 그럴까 불안 증세를 갖고 살거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건강검진이 자동차 카탈로그랑 똑같은 맞아. 거예요. 그냥 옵션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4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이 좀 보인다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약간 초음파의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그러면 초음파는 언제부터 해요? 그것도 40세 이상? 그치.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항문에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직장 쪽에 암도 발견을 해내지만 우연치 않게 특히 이 손가락 넣어서 뒷부분에 만져봤었을 때 뭔가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전립선 어느 부분에 약간 딱딱해진 그쵸. 느낌. 그 다음에 약간 고정되어 있는 것들 그거가 만약 만져지면 그건 거의 100% 전립선 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해주는 공단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도 그 4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애 전반기 전환 검사라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비뇨기과적인 검사는 추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받으실 때 그 전립선 초음파하고 PSA 검사 요거는 한 번은 받으시는 게 남자로서
남자로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지 검사 꼭 받으셔야 돼요. 가끔 항문에다 손가락 넣으니까 막 기분 나쁘고 창피하다 그래서 안 받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 손가락 끝에서의 이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거죠, 이거. 예. 네. 그 외과 선생님하고 비뇨기과 선생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많이 잡아내요. 예. 그러니까 내과 의사의 청진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좀 질문이 조금 쌓였는데요. 질문 좀 조금 받고 넘어갈게요. 자연평화 승리님이 치료 안 해도 될 정도의 전립선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립선염은 그 뭐 급성, 만성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보통 급성은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고요. 만성 전립선염에 있어서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그걸 우리가 이제 감염성인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섹슈얼 트랜스미션 그쵸. 성병이라고 봐야 우리가 되는 보통 거예요. 60세 이전에 이제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에는 대개 뭐 임질,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즈마 이런 성병균에 의한 것이 많고 그 이제 노인이 돼서 성적으로 왕성하지 않은 시기 때는 제일 흔한 것이 대장균. 아, 대장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우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엔테로코쿠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죠. 이제 변에서 예. 이제 이 개인 위생이 안 면역력이 좋아지고.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소변이 역류를 한다든지 전립선 내로 아니면 혈류장애로 인해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것들은 증상이 없으면 굳이 치료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전립선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생제를 무지하게 오래 먹는 걸로 알고 그게 있는데. 왜 그러면 예. 우리 몸에서 뇌하고 척수, 중추신경계,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고환, 부고환, 정랑 전립선, 그러니까 정자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하는 부분은 뇌처럼 그 외부에서 어떤 물질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균이 한번 들어가면 잡아내기가 어려워서 얘를 잘 침투하는 애로 일정 기간, 일정 용량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게 보통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박트림 계열로 해서 3개월 복용했는데 요새는 이제 퀴놀론 계통으로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그 정도 복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각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이게 약간 그 이야기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교과서적인 제가 4주하고 6주를 얘기 드린 거는 미국에서 그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3개월을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어. 근데 그거보다도 적게 뭐 4주, 3주 하면은 효과가 좀 덜해. 그래서 가격 대비 효과가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 봤더니 4주에서 6주였어. 그래서 저는 4주에서 6주를 약물 복용을 하고 만약에 균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재검사를 해서 균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서 치료를 끝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균 검사할 때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직장 수지로 해서 전립선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마사지를 해서 받기도 소변을 하고. 받고. 예, 아니면 뭐 근데 제가 아는 환자분들은 뭐 1년 이상 복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항생제가 아니라 그 알파 차단제나 뭐 이런 약이겠죠. 아, 항생제는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하고. 예. 물론 이제 가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성님이 피부과와 비뇨기과 같이 하는 병원들이 있던데 그 의사 선생님의 주전공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 가지 모두 전공할 수도 있나요? 아니죠. 저게 이제 두 가지를 다 전공할 수는 있죠. 할 수는 할 있는데 수는 그렇게 있지만, 하시는 예. 부분은 거의 없고 예. 예전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먼저 피부과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비뇨기과를 전공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트렌드가 돼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비뇨기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많고 피부과는 거의 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도 피부과는 그냥 일부 조금만 보고요. 저희는 거의 비뇨기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면은 피부과하고 비뇨기과를 이제 그 야전 병원급인데도 불구하고 한 선생님이 보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안과 이비인후과도 같이 보시더라고. 그거는 좀 예, 너무 그거는 좀 차이가 너무 나서. 심한 거고요. 그다음 아까 그 질문 중에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인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인지는 병원 명칭이에요.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은 무슨 비뇨기과 의원이에요. 유로탑 비뇨기과 의원. 네. 근데 유로탑 의원 진료 과목 비뇨기과 이러면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유로탑 피부과 의원 그럼 피부과 전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갈 원장님이 이제 피부과를 조금 보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유로탑 비뇨기과 의원하고 밑에 진료 과목 해서 피부과를 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원장님한테 그냥 질문하시면 되죠. 뭐 비뇨기과인지 피부과인지. 아이고 우리 환자분들이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예,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또 이혜니님이 유튜브에서 나이 든 남자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예방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 토마토가 좋다. 전립선 뭐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붉은 색소. 안토시아닌? 아니 안토시아닌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말로 그 성분만 추출을 해가지고 먹여봤어요. 암 예방이 하나도 안 돼.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봤던 게 보면 식품들이 그게 주 성분이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서 암 예방 효과가 있구나. 또한 토마토만이 아니라 색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채소들은 그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전립선 비대증 예방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저거는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는 비만,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이제 요실금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케겔 운동은 전립선에 어떤 좋은 쪽, 포지티브 쪽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케겔 운동은 원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는데 전립선 아래쪽에 있는 외요도 괄약근을 손상을 입혀서 요실금이 생겼을 때 그 괄약근을 좀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시켰고 요즘에는 전립선 암 환자들의 경우에 전립선 전체를 다 드러내면 밑에 괄약근은 반드시 손상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케겔 운동을 시킵니다. 또한 여성들에 있어서 긴장성 요실금이라 그래서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넘어가고 애 많이 낳고 이랬던 분들 기침하거나 뛰거나 이랬을 때 이제 소변이 새면 괄약근을 좀 이렇게 강화시켜서 덜 새게 하는 게 이제 케겔 운동인데 사실 우리가 안쪽에 있는 괄약근을 효과적으로 조인다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지금 케겔 운동이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항문 꽉 조였다가 풀어줬다, 꽉 그렇죠. 조여줬다, 풀어줬다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한 며칠은 좀 하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못 하고. 그렇죠.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요실금의 증상이 없는 분들은 케겔 운동을 저는 권하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러면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벌리려고 그러면 잘 안 벌어지듯이 케겔 운동 잘못하면 괄약근의 긴장도가 증가를 해서 소변이 되려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권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방송에서 케겔 운동을 하면 발기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건 맞아요. 괄약근 밑쪽에 있는 정맥, 우리 보이나? 이거 좀 띄워봐 주실까요? 좀. 여기 이제 성기 정맥 쪽으로 이렇게 피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잠깐만. 여기, 요 부분에 피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좀 막아줘서 정맥피를 발기력은 조금 향상은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저는 케겔 운동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겔 운동은 일단은 별로 전립선 암 환자들의 요실금이 있을 때 그때만 이제 열심히 하면 좀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오늘 지금 벌써 40분인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절반도 못했는데. 네. 딸기 80님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그냥 이름이 일단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근데 전립선 비대증 말고도 전립선염도 피하는 약이나 급성 요폐가 올 수 있나요? 급성 전립선염일 때는 급성 요폐가 오죠. 소변 나오는 데가 확 부으니까 우리가 편도선염 같은 거 갑자기 생기면은 뭐 밤 넘기기도 힘들고 숨도 못 쉬고 물 마시기도 힘든 정도니까 소변 나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 님이 유튜브에서 요거는 좀 관심이 좀 있네요. 이게 포경 수술하고 전립선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참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포경 수술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해주는 걸로 뭐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제 고래를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때 이제 국민학교인데 이게 나이 다 들통나네. 국민학교 때 방학 끝나고 가면 그 친구들이 막 어기적거리고 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때는 포경 수술을 거의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는 출산율도 낮아서 하는 애들도 적고 그다음에 예전에 지금 포경 수술을 받을 만한 나이 또래 애들이 그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포경 수술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지금 포경 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초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그다음에 이제 한 나이구는 60대 넘으신 분들이 좀 많이 와요. 60대 넘으신 분들. 그게 이제 왜 그러면 피부가 이제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안에서 음경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서 거기가 항상 건조하고 깨끗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탄력이 없으니까 피부가 겉에 코끼리 코처럼 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이 항상 이렇게 습하면서 짓물러가지고 거기가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피부가 짝짝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들 좀 많이 오셔서 포경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 모는 빼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기미가 보이시면 이제 자제분들이 이렇게 권할 수도 있죠. 비뇨기과에 가서 이렇게 하면 깨끗하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라서 어르신들이 잘 얘기들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이제 목욕탕을 한번 같이 가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아들들이 목욕탕 이제 한번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의성 님이 이제 내년이면 39살인데 나이가 들수록 비뇨기과 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이건 아까 했는데 39살이면 이제 40살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39살이니까 2021년도에 하시면 되겠네. 그냥 40살 넘어서 특별하게 소변 보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는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직장 대로 수지 검사하고 PSA 두 가지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이제 여자분들은 질병이 없더라도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대중적으로도 이제 많이 그게 알려졌잖아요. 그건 이제 자궁경부암 때문에. 근데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무조건 40이 넘어가면 비뇨기과적인 검사를 꼭 한 번쯤은 받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오늘의 키 메시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빗 김 님이 30대이신데요. 1년 전쯤 소변을 갑자기 못 참다가 이제는 참는데 소변량이 줄었습니다. 참아도 절반 정도. 소변량이 줄었대요. 그게 이제 소변량이 줄은 게 수분 섭취가 적은 경우 아니면 땀으로나 이런 거 배출이 많아서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소변량이 적게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한 3, 4시간 정도 소변을 참으면 소변량이 한 400cc 정도가 되거든요. 방광 그 볼륨이 그 정도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1시간에 한 번씩을 본다.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야 100cc에서 150cc 정도?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보는 이유는 과민성 방광. 그렇죠. 과민성 방광도 있고,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이 정말로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는 심리적인 것과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약간 꼼꼼하신 남성분들, 그 다음에 남한테 막 이렇게 싫은 소리 못하는 분들이 대개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소변 자주 보고 누구 나도 시원하지도 않고 이런 증상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비뇨기과 가면 반드시 내진 검사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죠. 정 원하지 않으면 하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님이 아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1년에 단식을 한 번만 15일씩 물만 먹는데 단식 중에 어느 순간 소변도 안 나오고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낀다는데 방광기능 후유증이 없을까요? 저게 지금 이 내용은 내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일단 저게 되면은 물만 마신다 하더라도 이게 소변 양 자체가 적고 소변이 매우 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립선에서 항상 분비물이 어느 정도 나와서 소변을 보면서 세척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변 볼 때 통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레지던트 때 수술 한 뭐 막 대여섯 시간 한 다음에 소변 보려면 막 아프고 이랬던 것처럼. 근데 15일씩 한다 그러면은 근육이 다 빠지고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저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변이 잘 안 소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게 15일 정도 이제 물과 소금을 드시겠죠. 물과 소금을 드시는데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그 비유엔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체내 노폐물, 단백질이 약간 이제 소모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변이 굉장히 일단 진해져요. 양과 상관없이 일단 진해집니다. 그거는 물을 암만 많이 먹어도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지금 계속 몸 안에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도 지금 소변이 보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단식을 한 번만 15일씩 하신다고 그러는데 15일은 제가 봐서는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심장도 안 좋을 텐데. 예, 저는 일주일 이상은 단식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한 개인적으로 3일만 생각을 하시지. 해요. 아, 요거는 말씀드려야겠다. 네. 전립선 말기암이 8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고환 적수술까지 했는데 재발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립선의 그러니까 식량이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의 97%는 고환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3%는 그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조그만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고환을 적출을 하면 97%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립선 암 세포가 거의 사멸을 해요. 아, 그것만으로도.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우리가 밥이 없으면 딴 거라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뭐 빵을 먹든지 뭐 밀가루를 먹든지 하여튼간 이 전립선 암 세포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지 않는 암 세포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의 남성 호르몬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지 않는 암 세포가 생겨서 걔들이 다시 그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립선 이제 말기암이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 예. 그냥 잘라내면 되지 않나요? 뭘 잘라낼 수 있으면 어디를? 전이 된 부분을. 대개 전립선 암의 전이는 우리 몸의 중심축, 그러니까 그 두개골, 그다음에 척추뼈, 골반뼈, 대퇴골. 뼈에 가니까 할 제일 수가 먼저 없구나.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대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게 그 정도로 넘어가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딱 아직까지 정설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뭐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하는 분들은 암세포가 이렇게 크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 꾸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끔 보면 고기 먹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안 먹어요. 그건 그러면 말이 안 힘이 되죠. 빠져서 면역력이 그럼요. 떨어져서 네,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대신 네. 기름기가 적은 부분으로 해서 육고기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소에 있는 그 색소 물질들이 암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걔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암이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드시면 효과는 있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그 다음에 채소하고 야채. 충분히 좀 드시는 바보 것 같아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콩으로 만든 단백질 예. 두부. 근데 이제 콩 안에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테스토스테론을 막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투여하는 거는 효과가 없나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설명이 별로 없어요. 아, 거기에 네, 대해서 아직 네. 설명은 잘 없고. 아, 그러시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동희 님이 이제 전립선염과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을 받고, 탐스 캡슐과 베타미가 서방정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요.
진통소염제도 같이 했대요. 예, 제가 이거는 뭔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진통소염제는 이제 전립선 부분에 이제 염증이 있고 부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통로를 조금 그러니까 열어주자라는 목적이고 탐스 캡슐은 우리가 이제 알파 차단제라 그래서 그 전립선이 나오는 이좀 띄워주세요. 요거 좀 잡아주세요. 예. 네. 여기 전립선 요도라는 부분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방광에서도 방광 삼각대라고 하는 요 부분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타미가라고 하는 것은 요 외에 방광 전체를 안정화시켜주는 최근에 나온 신약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소변이 좀 덜 마렵고 아랫배 아픈 것도 좀 덜하고 소변 볼 때 좀 시원하고 그 다음에 개운한 감이 훨씬 더 있죠. 그다음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염증을 같이 가라앉히니까 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립선염과는 관련이 없지만 남자도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데 이게 접종이 필요한가요? 그게 이제 그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것이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 남성에게 있어서는 이제 음경암을 유발을 하고 곤지름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 곤지름이 이제 콘딜로마가 이제 그건데 예. 그게 이제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어요. 저위험군은 그냥 그 사마귀로서만 성기 사마귀로서만 가는 거, 고위험군은 얘들이 나중에 음경암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고 남성은 그런 것들도 여성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음경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맞죠.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남자도 스케줄표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젊은 남자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맞으러 여자친구 가서 맞으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요새는 산부인과에서 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남자 여자를 같이 그냥 남자친구를 아니면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비뇨기과가 놀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은 좀 들어도. 그래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가격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를 막는 이가, 네 가지를 막는 사가, 9가지를 막는 국가가 있는데 그래도 맞는다 그러면 뭐 국가 맞는 게 저는 좋고. 저 같아도 국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항체 생성률 얘기가 있는데 그 제약사마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냥 맞으라고 하면 국가 맞겠죠. 근데 그 예방 접종도요 계속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내과적으로 보면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건데 예전에는 23가 백신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13가 백신이 나오면서 13가 백신을 맞으면 끝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1년 있다가 23가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지 그때 예방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4가만 있었잖아요. 2가. 서바릭스라고 2가가 있었고. 서바릭스 말고 가다실이 있어요. 가다실이 먼저 나왔죠. 가다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바릭스가 나오고, 예, 그렇게 됐는데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거 맞고 뭐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네, 근데 그게 2가죠. 서바릭스 맞고 그런 거죠. 네. 예, 가다실은 그게 하나도 없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이제 국가란 말이죠. 실제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A형이 2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많아서. 예,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국가 9가지, 우리가 잘 걸리는 거 9가지를 이렇게 딱 선정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기에 12, 12가 나올 수도 있고 1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보면, 사실 사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좀 보면 퍼센테이지가 무지 낮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사가만 맞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여성과 관계하지 않겠다. 여자도 다른 남성과 관계하지 않겠다. 그럼 안 맞아도 돼요. 그렇죠. 이제 섹슈얼 파트너가 서로 간에 깨끗하다면
구토약을 맞을 필요는 없죠. 네. 맞을 필요는 없는 거고. 아까 급성 전립선염 질문해 주신 분이 선생님이 3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고 그 전에 마려우면 참으라고 했다는데. 저건 급성 전립선염보다는 그건 대개는 이제 저게 그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이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게 심리적인 문제인지, 내가 정말 방광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잠을 잘 때도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잠을 자는데도 소변을 보러 2-3번 일어나더라. 이러면 정말로 방광에 용적에 문제가 있거나 센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고, 잠만 들면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는 내가 습관과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광은 처음 0cc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보통 한 400cc인데 한 390cc까지는 방광의 압력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되면 방광 용적이 한 100에서 150cc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요일이라 그래서 그때 살짝 올라가요, 압력이.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마려워도 참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깨신다는데. 몇 번이나 일어나죠? 몇 번이나 일어나시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소변 보라고 해요. 참지 말고. 그냥 굳이 그걸 참느라고 노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보다 3시간에 한 번이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진료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소변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것 중에 생활 습관이 뭐가 있으면 카페인, 커피 많이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녹차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들, 그런 것들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많이 줄여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 지금 선생님들 나이 먹으면 탈모약이 보험 적용인가요? 저게 이제 그거잖아요. 저게 금년 11월 8일부로 그게 이제 프로스카하고 아보다트라는 약이 있었는데 전립선 성장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머리털이 좀 덜 빠지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 초음파상 이거나 그러니까 IPSS라 그래서 배뇨 증상 점수 설문지를 해서 그게 8점 이상이야. 그건 무조건 8점 이상.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초음파가 30ml 이상. 이거나 아니면 PSA가 1.5 나노그램 이상. 아니면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에서 뒤쪽에 많이 중등도 이상의 돌출이 있다라고 하는데 PSA나 초음파상 2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야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 쓸 수 없습니다. 약을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탈모약도 이제 남성형 탈모가 대부분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남성형 탈모가 많은 이유기도 하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나이 들면은 탈모가 되는 숀 코네리 같은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프로스카라고 하는 그 약 자체, 피나스트레이드나 두타스트레이드 같은 게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트랙을 피나스트레이드는 2개 중에 하나를 맞고 두타는 이제 양쪽을 다 맞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이 보험 기준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탈모 때문에 그걸 보험으로 타드시는 분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 약을 먹었을 때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 그 암이 조금 더 고약한 암 세포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그냥 제대로 검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약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치료를 하다가 그거- 암이 더 네.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데 암 세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센 애들로 바뀌더라 이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뭐 전립선염 이런 거에 뭐 증상이라든가 그 증상이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치료 약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수술적인 옵션이나 또 예후, 그 다음에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전립선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전립선의 모든 것 중에서 지금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지금 벌써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뭐. 예. 1월 달에 나와서는 예. 그 전립선 비대증 이제 수술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고요.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어떤 그게 경우에 중요하죠. 수술을 해야 되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남성들에 있어서 비대증이 없는데도 소변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형태 이상인데 그럴 때는 전립선을 저희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권하거든요. 방광 망가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해보니까 아, 이게 나중에 방광까지 망가지니까 젊은 나이 때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예전 합병증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별로 안 좋은 안 경우가 좋아요. 요새는 많았잖아요. 좋아요. 근데 요새는 그리고, 좋으니까. 예, 역행성 사정이라는 거 빼놓고는 예. 뭐 수술 끝나고 나서 며칠 후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변도 수월하게 잘 나오고 저희가 이제 해보면 한 10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수술하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요로 결석도 지금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도 지금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예. 제 시간이 없어지겠는데요, 이러다가.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음에도 방송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다음에도 또 방송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저희가 정리하면 곧바로 이제 방송 시작하니까 또 거기까지 이제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셔서 이 귀중한 말씀 해주신 우리 유로탑 가론준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2020년도 1월 달에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